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지스 B형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B형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좀 강의실 좀 좁긴 하네요. 그때 한 것보다. 네, 그 A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최신 판례도 다 냈고 중요한 판례 뭐 다 냈는데 사실 A형 한 세트로만 뭐 특허법 전반에 대해서 다루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 제대로 안 다뤘죠. A형에서 뭐 기율 이런 거 한계이익 이런 거 중요한 몇 가지 좀 쟁점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루지 않았고 또 간접 침해에 대해서도 제가 또 전반적으로 A형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중요한데 최신 판례까지는 아닌겨 그것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A형에서 다뤘던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평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한 평석을 제가 다 보충자료 나눠 드릴 테니까 그 최신 판례에 관해서도 새로운 문제로 또 만나보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1번은 제가 이거 사실 A형에서 낸 쟁점이거든요. 설문 1번 낸 쟁점인데 사실 제가 설문 1번을 A형에서는 안 냈어요, 원래는. 근데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A형에도 낸 건데, 설문 1번은 A형에서 낸 쟁점이고, 설문 2번은 통상기술자에 관한 쟁점인데 이것도 나올 수도 있을 쟁점이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문 3번 이거 제가 수정해달라고 이거 설문 3번입니다. 아래에 그거 설문 2번 나왔죠. 뭐야, 실장님 알아서 다 직권보정 해줬네요. 그래서 설문 4번은 이제 개정법인데, 이제 개정법 같은 경우에는 2022 10월 18일 개정법이 있고 그 전에 있죠. 2022 4월 20일 시행 개정법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한데 이거는 10월 18일 개정법이거든요. 10월 18일 개정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특허료. 그건 좀 이따 볼 거고.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이거 그 약가인의 판례거든요. 약가인의 판례. 이게 탑10 판례로 선정됐긴 됐는데 약가인의 판례가 사실 시험 문제 나오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근데 교수님들이 이제 기출문제 푸셨으면 좀 알아셨을 텐데 교수님들이 약간 그 약 빨고 하시면 어떤 쟁점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어떤 쟁점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그 약가인의 판례 안에 있는 법리입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기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상표법에 기출이 됐어요. 59회. 그래서 특허법에서도 충분히 기출될 수 있는 쟁점이고, 약가인에 관한 법리를 제가 직접적으로 내진 않았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약가인의 사실관계를 약가인화. 그래서 그거는 결론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문제 3번은 제가 항상 그 선택발명 법리 설명할 때 결정형 발명에서도 고성의 곤란성을 인정했다라는 말을 계속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결정형 발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오기는 애매하나 이게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 선택발명 고성의 곤란성 인정된다는 판례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거는 암기할 게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암기하시면은 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고, 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넣은 건데 이거는 이제 권리소진 쟁점입니다. 권리소진 쟁점도 제가 A형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권리소진은 중요한 쟁점이고, 또 제가 이 설문 그 문제 지금 1회차죠. 1회차뿐만 아니고 나중에 권리소진 간접침해를 통틀어서 또 제가 다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문제 4번은 이제 의료행위의 상업상 이용 가능성이죠. 이거 중요한 쟁점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문 3번은 이거는 특허법 32조 있죠. 공소양속에 반하는 특허. 이것도 문제를 냈습니다. 이것도 판례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네, 문제를 냈고, 자, 문제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자, 문제 1번, 설문 1번은 일단은 제가 A형에서 설명 들었는데, 자, 갑은 2022년 7월 7일 A를 발명 특허 출원하였고 10월 11일에 특허 결정 받고 22년 10월 16일 14시에 특허를 납부하고 17시에 특허 등록 원부가 생성됐고 특허 등록일이 11월 16일 게재되었다. 갑은 출원 X에 관한 발명을 개량하여 구성요소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하는 위 개량 발명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선행 발명 1과 2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심사관은 갑에게 출원 Y에 대하여 출원 X는 설정 등록으로 인하여 출원 Y의 출원전 공지되었고, 이 판례 아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겠죠. 위 공지전 출원 X 선행 발명 1, 선행 발명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보장되는 취지의 의견 동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이 반박할 수 있는 것. 자, 보시면 여기서 2022년 11월 16일
16일, 16일, 14시에 특허료를 납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2022년 11월 17일 17시죠. 그때 등록 원부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출원 X에 관한 거고요. 이제 출원 Y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 16일 15시 출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판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걸 알아야겠죠. 보통 설정 등록을 하고 나서 등록 공고를 하죠. 설정 등록을 하고 나서 등록 공고를 하는데, 이 설정 등록 됐을 때를 공지 시점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죠? 특허법 제216조 제1항 때문에 그래요. 216조 1항 보면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죠. 열람 신청 가능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설정 등록 당시에. 그래서 설정 등록 당시에 공지된 것으로 보는 거고, 그 사안처럼 두 번째, 지금 특허료를 납부한 시점이 있고 특허를 납부하고 등록 원부가 생성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과 이 시점 중 어느 시점을 설정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에 특허료를 낸 시점을 설정 등록된 시점을 보면은 이 Y 출원에 관한 선행 발명 적격이 있죠. 이에 반해서 등록 원부가 생성된 시점에 설정 등록된 것으로 보면은 특허 출원 Y에 대해서는 선행 발명 적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허료를 내면 이제 수납 정보가 이제 특허청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허청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특허청장이죠. 특허청장이 저 도달됐구나. 도달을 인식을 하고 이제 설정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시면 특허료를 낸 시점이랑 특허청장이 설정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이 시기 차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판례는 이 등록 원부가 생성된 시점을 설정 등록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 공지가 된 겁니다. 이때 공지가 된 것이므로 2022년 11월 16일 15시에 출원한 Y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진보성 판단 자료로 참고할 수 없겠죠. 선행발명 적격이 없죠. 그래서 그거 설문 1번에 그거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부분 나누면 됩니다. 설정 등록 당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열람 신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허 등록 원부가 생성된 시점을 설정 등록 시점으로 봅니다. 이거 판례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인데, 설문 2번 읽어볼게요. 심사관은 출원 Y에 대하여 일본의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 입각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였다. 이 경우 심사관의 판단에 위법함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 봅시다. 여러분 그 법 조문 보시면 통상의 기술자가 어느 법 조문에 나오죠? 그쵸. 29조 2항이랑 42조 3항 1호에 나오죠. 통상의 기술자가. 일단은 통상의 기술자 의의랑 내용 좀 봅시다. 보시면 통상의 기술자는 29조 2항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조 3항 1호가 나옵니다. 판례는 이 29조 2항의 통상의 기술자랑 42조 3항 1호의 통상의 기술자랑 약간 달리 봐요. 판례는 진보성 판단할 때의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좀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높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으로부터 특허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진보성을 좀 빡세게 보는 거죠. 그리고 42조 3항 1호에서의 통상의 기술자는 판례가 평균적인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9조 2항의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좀 더 높게 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42조 3항 1호도 좀 더 빡세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기술적 이해를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인 기술적 이해를 가진 사람을 42조 3항 1호의 통상기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통상기술자 29조 2항과 42조 3항 1호의 통상기술자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첫 번째 이거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수가 있어요. 수. 통상의 기술자의 수. 이것도 29조 2항과 42조 3항 1호를 비교할 수 있는 건데요. 판례는 진보성 판단할 때의 통상의 기술자는 단수의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단수, 한 명. 단수의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고, 42조 3항 1호의 통상의 기술자는, 이거는 판례는 없는데 대개 얘는 복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42조 3항 1호를 판단할 때 여러 통상의 기술자가 힘을 합쳐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도 42조 3항 1호를 만족을 한다고 봐요. 이건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42조 3항 1호의 통상의 기술자는 복수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보성에서의 통상의 기술자와 42조 3항 1호에서의 통상의 기술자를 비교하시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는 제가 문제 낸 건 아닌데 3번 이제 국적, 이걸 제가 설문 2번 낸 거죠. 국적. 국적인데 일단은 판례의 태도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통상의 기술자가 어느 나라의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판례는 어떻게 말하냐면 29조 1항 보면은, 자, 선행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서 공지된 것도 선행기술 할 수 있죠. 국외. 우리가 이거를 국제주의라고 하는데, 이 선행기술은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근거로 통상의 기술자도 국내에 있는 통상의 기술자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에 있는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고려해서라도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판례인데, 근데 이게 사실 비판 견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통상의 기술자의 국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비판 견해도 잘 적어주셔야 돼요. 비판 견해도. 비판 견해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사실 통상의 기술자는 나라마다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비판 첫 번째는, 자, 통상의 기술자가 나라마다 수준이 다 다른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특허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죠. 속지주의. 따라서 국내에 있는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진보성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비판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례 평석 같은 거 다 보면은 이 비판 견해가 좀 더 논리적이라고 다들 말을 해요.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 국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은 이 비판 견해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게 설문 3번이고요. 설문 2번이죠. 그래서 설문 1번하고 설문 2번까지 답안지를 볼게요. 일단 설문 1번과 설문 2번. 자, 설문 1번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누라고 그랬죠. 설정 등록된 경우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될 수 있다. 그리고 3번, 특허로 납부 시 설정 등록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다, 특허 등록 원부 생성 시가 설정 등록된 것으로 본다 라는 게 설문 1번이고요. 자, 설문 2번 보시죠. 설문 2번. 설문 2번 제가 1번 논점 등이 있고 2번 통상의 기술자의 의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진보성 판단에 관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거 있죠. 이 내용에 관한 이 부분을 제가 쓴 겁니다. 이 부분 통상의 기술자 진보성 판단할 때 통상의 기술자의 의미를 제가 적어둔 겁니다. 통상의 기술자란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당시 기술 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으며 연구 개발을 통해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 자연인을 말한다. 자, 보시면 42조 3항 1호에서의 통상의 기술자 워딩은 평균적인 기술적 이해를 가진 자가 워딩인데, 이 보시면
진보성 판단할 때 통상의 기술자 워딩은 연구 개발을 통해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 자연이잖아요. 좀 더 수준이 높죠. 따라서 이때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진보성 판단할 때. 그래서 3번 국내에 있는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진보성을 판단해야 되는지 판례 보시면 29조 1항 각호에서 선행기술의 범위를 국제주의, 그쵸?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서 공지된 발명도 선행기술로 할 수 있죠. 규정하기에 이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은 국내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국내에 있는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 판례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비판 견해가 중요하다고 했죠. 비판 견해 보시면 통상의 기술자 수준은 각국의 기술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속주주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국내로 기준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 다음에 검토 부분 보시면 1번 특허법은 국내 산업을 위한 것인 바 선행기술의 범위가 국제주의인 것과는 별개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판단해야 하는 점. 2번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국외로 확장하게 되면 외국의 심사결과는 진보성 판단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와 상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은 국내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된다. 여기서 좀 갈리는데 제가 비판 견해로 결론을 내도 되고요. 판례의 견해로 결론을 내도 돼요. 이거는 개별 선택입니다. 논리적이기만 하면 돼요. 다만 이하 결론은 판례의 태도를 따른다. 사안 해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은 일본까지 확장하여 출원 Y의 진보성을 심사한 심사관의 판단에 위법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판례의 태도 따르면. 됐고요. 이제 설문 3번 볼게요. 설문 3번. 설문 3번은 늘 나오는 거죠. 설문 3번은 뭐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설문 3번. 신결 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인데 항상 심취소 심리 범위 나올 때 문제점부터 잘 적어주셔야 돼요. 문제점.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우리 심판 소송은 심판 전치주의, 심결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죠. 이제 186조 6항인데 그 다음에 심취소는 고도의 전문화된 분야. 그래서 심취소 심리범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일단 학설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설과 제한설이 있죠. 무제한설과 제한설이 있는데 사실 이 제한설도 뭐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근데 학습 쓸 때 그냥 무제한설, 제한설만 써도 괜찮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일사부질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한설로 퉁치시면 됩니다. 3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자, 원칙은 무제한설이죠. 원칙은 무제한설이나 예외가 결정계 심판사건이죠. 결정계 심판사건이고 따라서 특허청장은 심취소에서 새로운 거절 이유를 주장할 수 없죠. 새로운 거절 이유를 주장할 수 없는데 지금 제가 문제를 낸 게 주선행 발명을 바꾼 사례를 낸 겁니다. 판례가 주선행 발명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거절 이유로 옵니다. 주선행 발명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거절 이유로 봅니다. 따라서 제한설에 따라서 특허청장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거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많이 했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 4번인데 설문 4번 보시면 갑이 실원 X에 대하여 원래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2022년 11월 16일 14시에 납부하였다. 이 경우 갑이 14시에 관합한 특허료를 반환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시행개정법 좀 봅시다. 2022년 4월 20일 시행개정법이 있고 2022년 10월 18일 시행개정법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시행개정법이 더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16조 절차무효 사유 있죠. 절차무효 사유에서 책임질 수 없는
자유에서 뭘로 바뀌었죠? 워딩을? 그쵸? 정당한 사유로 바뀌었죠? 완화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바꿨고, 두 번째로 나중에 연습할 건데, 분할 출원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분할 출원의 독립성이라고 아나요? 원출원 때 우선권 주장 밟지 않으면 분할 출원 때 원출원 때 우선권 주장을 밟았어도 분할 출원 때 우선권 주장을 또 밟아야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죠. 그게 분할 출원의 독립성인데, 판례가 원출원 때 우선권 주장 밟았으면은 분할 출원 때 우선권 주장 자동으로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분할 출원의 종속성이라고 알고 있나요? 종속성? 분할 출원의 종속성은 뭐죠? 원출원 때 우선권 주장 절차 밟지 않으면 분할 출원에도 밟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분할 출원 종속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있는데,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법을 통해서 없어졌고, 종속성은 뭐냐면, 이건 아직도 유효한데, 원출원 때 우선권 주장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분할 출원 때도 우선권 주장 절차를 밟을 수 없어요. 이게 종속성입니다. 저희 그 30조 1항 있죠. 공지의 주장. 그거는 이것도 없어졌죠. 원출원 때 밟지 않아도 분할 출원 때 밟을 수 있었죠. 근데 우선권 주장은 아직까지도 종속성은 유효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따로 제가 문제를 낼 건데, 그래서 분할 출원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제도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 분리 출원 제도가 도입됐죠. 분리 출원 제도는 기각 심결이 나와도 거절 결정되지 않는 청구항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출원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로는 원래 재심사 청구가 거절 결정 받고 30일까지만 가능했죠. 근데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그 다음에 특허 결정 3개월까지도 가능해졌죠. 재심사 청구가. 여기까지가 이제 2022년 4월 20일 시행개정법 주요한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10월 18일 시행개정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특허료나 수수료를 만약에 잘못 납부하였을 때 특허청장이 통지를 해줍니다. 특허청장이 통지해주고, 원래는 통지한 날로부터 3년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 따라서 10월 18일 시행개정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시행개정법이 좀 더 중요합니다. 설문 4번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 시행개정법을 낸 거죠. 특허청장이 통지를 하고 그 통지받은 날부터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를. 그래서 설문 3번과 설문 4번 한꺼번에 또 볼게요. 자, 설문 3번. 문제점부터 잘 써야 되는데, 심결 전치주의, 고도 전문화된 분야, 학설, 제한설, 그다음 무제한설이 있고, 원칙은 무제한설, 예외는 결정심판, 검토 부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3번. 주선의 발명을 변경하는 것이 새로운 구조에 해당하는지 해당합니다. 사안 해결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설문 4번 가면은 일단은 2번. 특허청장의 통지, 법령의 태도,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에 청구하여 반환한다. 통지, 특허청장 등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이랑 같고 여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납부한 자가 특허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기간 2022년 10월 18일 시행개정법. 반환 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나 5년. 이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취지 보시면 되는 거고, 사안 해결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별거 없습니다. 조문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2번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 보충자료 나눠준 거 있거든요. 보충자료 보시면 신규성 쭉 있고, 쭉 넘어가시면 그 신규성 관한 부분 한 2장 정도 넘어가시면 그 판례 평석이 있어요. 2021 후 1073이 판례 평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 A형에서 다뤘던 그 시운전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쵸? 공연 실시에 관한 최신 판례인데, 그 판례에 관한 평석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새로운 법리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발명 A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발명 A에 대해서 비밀로 하자라는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판례 평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 부분만 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제가 불러 처리해 준 적 있죠.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이 사건 계약은 선행 발명의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보면은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만 부여를 했거든요. 보시면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발명 A를 발설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계약의 이행 및 체결에 관한 사항에만 비밀 유지 의무만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판례는 공연 실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본 거죠. 이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 의미. 됐습니다. 됐고 이제 문제 2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설명한 이유는 이걸 따로 B형에서 문제를 내지 않을 테니까 판례 평상 한번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문제 2번 보시면 자, 갑은 발명 X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갑은 위 특허권을 기초로 다른 자에게는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1과 특허 발명 X에 대한 통상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병은 갑이 발명 X에 관한 특허권자이고 갑과 을이 특허 발명 X에 대한 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발명 X를 갑과 을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이나 판례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사실관계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갑이 있고 현재 갑이 특허권자죠. 지금 이 유해 성분이 올린자핀이라는 이건 뭐 올려주세요. 올린자핀이라는 유해 성분의 특허권자였어요. 갑이. 근데 을이랑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습니다.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고 얘가 이 올린자핀이라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합니다. 통상실시권을 맺었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얘들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맺어요. 통상실시권 맺긴 하는데 이건 뭐 나중에 살펴보는 거고. 자, 여기서 갑자기 병이 등장합니다. 병이 등장을 해요. 병이 등장을 해서 올린자핀이라는 특허권이 곧 전속기간이 만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이 이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 준비합니다. 올린자핀이라는 특허권은 오리지널 특허권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 준비를 해요. 왜냐면 또 전속기간이 곧 만료될 것 같거든요. 관련 법상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가 등재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앞으로 이 약 팔 건데 약가 얼마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약가 등재 신청을 해요. 약가 등재 신청을 하면서 이제 판매 예정 시기를 같이 적는데 이제 판매 예정 시기를 올린자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부터 생산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만료 후.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올린자핀 특허권이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병은 개꿀이다 라고 하고 이 판매 예정 시기를 등재 후 즉시 약가 등재 신청을 했잖아요. 등재 후 즉시로 변경을 하고 바로 이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해요. 특허원 단계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련 법상 제네릭 의약품이 약가 등재 신청이 되면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가 됩니다. 관련 법상. 그래서 약가가 인하가 되는데요. 관련 법상. 왜냐면 관련 법상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가 되고 생산 판매되기 시작하면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도 떨어지거든요. 이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약가가 인하가 됐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특허원 단계에서 첫 올린 잡힌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가 됩니다. 파기가 되고 저 특허는 유효라고 확정이 돼요. 유효 확정. 여기까지 됐네요. 그래서 갑이 이글한테 약가가 인하된 시점부터 존속기간 만료 때까지 약가 인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나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약가 인하에 대해서 나 너 때문에 병 너가 전해력 의약품을 등재 신청하고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오리지널 의약품 내게 약가가 떨어졌어. 따라서 약가 인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원심법원 단계에서는 을의 손을 들어줬어요. 약가 인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깠습니다. 대법원은 약가 인하가 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제가 문제 2번에서 낸 거는 여기까지 낸 거죠. 독점적 통상신식권자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낸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설문 1번부터 쭉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2021년인가 20년 탑10 판례로 선정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약간 특허법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서 나오기는 좀 애매하나 교수님들이 작성하고 내면 낼 수도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만 기준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결론까지. 결론은 원심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병의 손을 들어줬다. 결론까지. 됐습니다. 설문 1번 보면은 통상실시권에 대해 설명하고 갑과 을이 체결한 통상실시권 계약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죠. 이제 통상실시권을 묻는 단문 문제인데, 자, 설문 1번 보시면, 자, 의의부터 봅시다. 통상실시권이 뭐죠? 통상실시권이란, 이건 적지 않을게요. 제3자가 법령이나 어떤 설정 행위로 인해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 거죠. 102조 권리를 갖는 거고, 두 번째, 발생이나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자, 통상실시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나요? 등록하지 않아도 되죠.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계약으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두 번째로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3자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이고, 자, 세 번째,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법정실시권이 있습니다. 뭐 중형권 이런 거. 법정실시권. 제가 A형에서 중형권 디테일하게 다뤘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까지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여기까지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계약을 했냐면, 첫 번째 줄 보시면 갑은 위 특허권을 기초로 다른 자에게는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뭐냐면, 지금 현재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갑이 약정을 한 겁니다. 나 다른 자에게는 실시권 부여하지 않을게 라는 약정을 한 거예요. 을 너만 써,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 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않겠다는 약정을 한 건데, 그러면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것도 똑같아요.
을이 독점적 통상실권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갑에게 제3자에게 통상실권을 부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계약상 의무가 있으면 을은 독점적 통상실권자로 보고, 그다음 제가 약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약정은 명시적뿐만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판단기준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어쨌든 통상실권이잖아요. 통상실권자가 제3자가 특허 침해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근데 판례는 이 독점적 통상실권자는 전용실권자랑 거의 비슷하게 봐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손배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실권자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됐죠?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쭉 정리하면은, 갑과을이 있고, 갑이 올린지핀이라는 특허권, 유효성분의 특허권자인데, 을이 통상실권을 맺었는데, 독점 통상실권을 맺었고, 올린자핀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병이 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곧 만료될 사실을 알고,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약가 등재 신청을 합니다. 판매 이전 시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하겠다라고 했는데, 특허원 단계에서 저 올린자핀 특허권이 무효라는 판결을 났고, 병이 판매 이전 시기를 등재 후 시기라고 변경을 하고 바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가인해를 등재를 하면은, 아니, 약가를 등재하면은 약가가 인하하게 되는데, 관련 법상.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저 특허권이 유효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고요. 약가 인하에 대해서. 그래서 특허원 판례랑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은 독점적 통상실권자는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병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원심법원 단계에서는 을 손을 들어줬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 보면은, 문제 2번 설문 1번 있고, 그 다음에 설문 1번 통상실권 의의 발생 및 변동 종류가 있고요. 독점적 통상실권이 있고, 의의에 관한 판례 2017나 2332 이 판례가 약가 인하에 관한 판례입니다. 약가 인하. 그래서 의의 보시면,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특허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가 상대방과의 실시권 허락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타인에게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실시권자가 갖는 계약상의 권리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여 통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고 부른다. 판단기준.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주일분 보시면 이러한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고, 명시적,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안 해결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문 2번 볼게요. 설문 2번.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침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구성합니다. 판례 보시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의해 누리는 경제적 이익은 결국 특허권자의 독점적, 배타적 실시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검토문 보시면, 독점권을 등록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 허락을 받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그 뒷부분 중요하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용실시권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판례가 과실의 추정 규정을 특허법 130조를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과실의 추정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과실의 추정 130조. 과실의 추정 복면 써주시고, 구체적 판단 써주시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나중에 엄청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103 1항 1호 2호, 그 다음에 뭐 기여율, 한계의, 실시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나중에 다룰 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 3번 볼 건데,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 발명만 이해하시면은 암기할 게 진짜 없습니다. 제가 잡아주신 것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정형 진보성 판단 방법 판례는 평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중점이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은 특허 추론서에 아래와 같은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하여 특허 추론하였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진보성이라는 것은 예측 곤란 효과가 있으면 인정되는 거죠. 예측 곤란 효과가 있으면 인정되는 건데, 자, 이거는 구성의 곤란성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과의 현저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겁니다. 이 효과의 현저성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질적인 효과나 동질인데 양적 현전 효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있죠. 뭐 효과의 현저성이 뭐 양적 현저 이 동의어가 아닙니다. 효과의 현저성이라는 거는 이질적인 효과랑 동질 양적 현저 효과를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세트가 있죠. 선택 발명, 그 다음에 수치 한정 발명, 지금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결정형 발명, 그 다음에 우리가 연발명이라도 하는데 연발명, 연변경 발명, 그 다음에 라세미체 발명, 이거를 광학 이상질체라고 하는데, 얘들은 발명에 가깝다기보다는 발견에 가깝거든요. 발견? 따라서 이 발명들은 지금까지 판례가 진보성을 좀 엄격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의 현저성만 있는 경우에만 진보성을 인정을 했었죠. 그랬는데 선택 발명 경우에는 구성의 곤란성 인정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결정형 발명 같은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한 판례가 전화합의체 판례인가요? 아닙니다. 전화합의체 판례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 평석 보시면 실질적으로 다른데 왜 전화합의체 판례가 아니라고 보는지 의문이 있다라는 평석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전화합의체 판례는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봅시다. 이제 결정형 발명인데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화물 같은 경우에는 화물이 만약에 고체 상태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결정형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형, 이게 뭐냐면 어떤 화학식, 화학 조성, 또 다른 말로 화학 구조는 동일해요. 화학 구조는 동일하나 분자 배열이 약간 다른 겁니다. 분자 배열이 달라서 얘들이 어떤 안정성이나 용해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결정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식, 화학 조성, 화학 구조는 동일한데 분자 배열을 달리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결정형 발명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안정성, 용해도가 좀 달라요. 결정형, 어떤 결정형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은 만약에 누가 의학 화합물이라는 것을 발명을 했어요. 발명을 하면은 어떤 결정형을 가졌을 때 최적의 안정성을 보이지? 라는 것을 찾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이 과정이 문제에서 나오는 어딨죠 그게? 다형체 스크린이라는 말을 제가 안 썼나요? 아, 네. 이걸 우리가 다형체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다형체 스크리닝.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뭐 기본 배경이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1형 결정형 화합물이 공개가 됐어요. 화합물이 공개가 됐는데 출원 발명에 예를 들어서 2형 결정형 발명을 출원을 했을 때 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의 고려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1형 결정형이랑 2형 결정형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 화학 조성, 화학 구조는 동일해요. 분자별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분자별만 다른데도 불구하고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있니? 가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 배경만 아시면 따로 암기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발명이랑 똑같거든요. 선택발명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차를 작성을 했냐면 첫 번째, 선택발명의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있니? 두 번째, 그러면은 구성의 곤란성을 어떻게 판단하면 되니? 이렇게 목차 작성했었죠. 똑같아요. 결정한 발명도 구성의 곤란성 인정할 수 있니? 를 첫 번째 목차로 잡으시면 되고, 인정할 수 있으면 이러한 구성의 곤란성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니? 를 두 번째 목차로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배경만 조금 알면은 암기할 게 없습니다. 자, 암기할 게 없는데, 구성의 곤란성 판단 방법은 선택 발명이랑 좀 다르긴 하거든요. 엄청 많아요. 한 6가지, 7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것까지 다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암기하는 것만 좀 암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답안지 보시면, 똑같아요. 확인해 보시면, 문제 3번 보시면, 일단 결정형 발명 의 있고요. 의 있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의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똑같아요. 3번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1번 문제점 있고, 2번 과거 대법원은 효과의 현존성만 있을 경우에 진보성을 인정했는데, 자, 최근 대법원 보시면 1번 제가 다형체 스크리닝 이거 있죠. 이거는 통상 행해지는 형태임에도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2번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번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대조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구성의 곤란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번 구성의 곤란한지 불분명한 사안에서는 효과의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거나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면은 진보성이 인정된다 라는 선택발명의 법리를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점, 과거대법원, 최근대법원, 검토까지 쓰는 게 똑같습니다. 검토문 보시면 진보성이란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또는 구성의 곤란성이 없어도 효과의 현저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개념이며, 결정형 발명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논리적 일관성, 이거 선택발명에 그대로 적었던 검토죠. 따라서 최근 판례의 태도와 같이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도 구성의 곤란성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4번 그러면은 구성의 곤란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가 선택발명 구성의 곤란성 판단할 때 이 부분 누락하지 말라 그랬죠. 효과도 고려한다. 그 부분 누락하지 말라 그랬죠. 똑같아요. 1번 효과의 첨작 보시면 발명의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와 선택 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선택 발명 똑같습니다. 그리고 2번에 구성의 곤란성 판단 방법이 쭉 보시면 한 7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밑줄 긋는 부분만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하기 쉽게. 이것까지 다 암기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결정한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를 고려한다. 이 부분은 뭐 암기하기 쉽죠. 그렇죠? 1번 기술적 의의, 특유한 효과. 이 부분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 2번 보시면 2번에 마지막 줄 볼게요. 그 3번 동그라미 3번 위에 선행 발명 화합물의 결정 다양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는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암시 동기. 이거 선택 발명 구성의 곤란성 판단할 때도 똑같은 워딩이죠. 그래서 암기하기 쉽습니다. 1번하고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외 특이한 효과, 2번 결정 다양성이 알려졌는지 선택 발명에, 그리고 3번 선택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 판단만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나머지 4번, 5번은 나 암기 좀 잘하는데 싶은 사람은 암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안 해결 되게 디테일하게 썼는데 보시면 사안 해결 쭉 보시면 이 사건 특허 추론은 타일로신 제1형 결정형으로서 선행 발명인 타일로신 화학 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결정형 발명에 해당한다. 제가 항상 투구 발명할 때는 그 투구 발명 정의서부터 사안 포섭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 특허 발명은 결정형 발명이고요. 2번, 비록 의학 화합물의 제재 설계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 다양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양체 스크리닝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지만 3번, 이 사건 출현 발명의 맹세서에는 이 사건 제1형 결정형은 2형 결정형에 비해 양적으로 우수한 여력학적 안정성. 그러니까 기존에 공지된 것보다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4번 부분 보시면 선행 발명 일에 게시된 타일로신은 그 형태가 유정형인지 무정형인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고 출현 당시 타일로신이 다양한 결정 형태를 가진다는 점이 알려져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선행 발명의 2형 결정형 수준의 여력학적 안정성 보유하거나 2형, 3형 결정형 수준의 흡수성을 나타내는 타일로신의 결정형조차 공지되어 있지 않은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형, 3형의 효과를 갖는 것조차 공지되지 않았는데 2형, 3형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1형은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6번 보시면 출원 발명의 명세서에 게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이거는 선택 발명 사안포섭 할 때도 제가 쓴 워딩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사안포섭을 내리거든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안 해결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안포섭을 하실 때 문제에 주어져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다 언급을 해야 됩니다. 사안 해결에서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 점을 잘 체킹해 주시면 되는 거고. 됐습니다. 그래서 설문 1번. 설문 1번의 핵심은 결정형 발명도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결정형 발명이 무엇인지 이러한 배경 지식만 좀 알고 있으면 결정형 발명이 문제 나왔을 때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선택 발명이랑 똑같거든요, 구조가. 됐고, 이제 설문 2번 볼게요. 설문 2번. 이 사건 특허 추론에 대해서 설정 등록이 되었습니다. 갑은 이런 결정형을 유효 성분을 하는 항생제를 정제로 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다. 갑 제품을 구입한 을은, 이게 중요하죠. 갑이 을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그쵸? 갑을 구입한 을은 갑 제품의 정제수를 기하여 교반을 함으로써 정제를 분기시킨 후 이것을 다시 액상제제인 시럽으로 제제화하여 병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데 약간 변형을 했다는 거예요.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 갑이 을의 행위에 대해 특권 X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인데, 자, 권리소진 볼게요. 권리소진. 권리소진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권리소진. 일단은 권리소진이 뭐죠? 권리소진이 뭐냐면, 자,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적법하게 양도하였을 때 이러한 양도된 특허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권리소진이죠. 여기는 다 알고 있죠. 권리소진은 나올 수 있는 쟁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일단은 기존 판례는 자, 물건 발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제법 발명의 경우에는 판례가 권리소진을 당연히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중요한 게 방법 발명의 경우에도 권리소진을 인정할 수 있니? 가 문제가 됐고, 이거는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55회인가? 56회인가? 거기서 이미 기출이 됐어요. 방법 발명의 경우에도 권리소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례는 방법 발명에도 권리소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죠. 있다고 보고,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을 양도하면은 그것도 권리소진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물건이라고 하면 방법 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이어야 된다. 뭐 이러한 판례가 있죠.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다룰 겁니다. 나중에 다룰 거고, 세 번째 쟁점은 이거예요. 지금 사안에서처럼 갑이 적법하게 을에게 양도를 했는데, 을 맞죠? 네, 을이 특허품을 약간 변형한 거예요. 변형. 이 변형한 경우에도 권리소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판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만약에 양수인이, 이제 특허품의 양수인이죠. 특허품의 양수인이 특허품을 단지 수리할 정도,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수리한 것만으로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하게 되면 좀 불합리하잖아요. 이렇게 수리 같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는 여전히 권리소진이 적용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양수인이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특허품을 변형을 하고 거의 생산행위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판례가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양수인이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변형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샀는데 그 약을 액체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라고 해요. 그러면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결론은 위쪽으로 내려주시면 되죠.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품을 사용하였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죠. 권리소진은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마찰교반 용접기 사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권리소진이나 그 간접침해를 좀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권리소진이 이러한 쟁점들이 있다 라는 느낌만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문 2번 답안지 볼게요. 답안지 보시면 권리소진 이론이 있고, 있고 2번 있고, 권리소진의 인정 범위 읽어볼게요. 수리 또는 사모품 내지 부품이 제품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서 수리 또는 사모품 내지 부품의 교체 이후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권리소진의 효력이 계속 미치고, 수리 내지 부품 교체 행위가 동일성을 해할 정도, 그러니까 권리소진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마는지는 동일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 해야 하는지, 이 판단 방법에 따라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 형태 및 특허법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된다. 됐죠? 검토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안 해결 보시면, 을은 적법하게 특허권자 갑에게 제품을 구입하였고, 을이 갑 제품의 정제수를 다시 액상제제인 시럽으로 제제하는 것은 단순히 발명의 형태를 고체에서 액체로 변경하는 것일 뿐이며, 액상제제는 여전히 타일로신 화합물 제1형 결정형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항생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액상제제화가 발명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의 가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재생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전히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갑은 을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X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돼요. 됐죠? 네, 권리소진의 두 번째 쟁점, 특허품의 변형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은 이제 산업성 이용 가능성이죠. 뭐 산업성 이용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차 때부터 많이 했을 쟁점인데,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죠? 네, 15분 남았네요. 산업성 이용 가능성인데 일단은 문제 볼게요. 자, 갑은 가수분해된 효모 단백질을 사용하여 인간을 처치하는 의료 방법을 청구범위에 기재해서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가수분해된 효모 단백질은 미용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어 치료 효과와 미용 효과가 구별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이 사실관계
많이 본 사실관계죠. 이 사건 출원의 명세서 여인은 이 사건 출원 발명은 리페어링 향상, 피지 분비 조절 및 비등 감소라는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치료 효과에 수반되는 부수적 효과인 미용 효과를 가진다. 심사관은 특허 결정하였고 이 사건 출원은 설정 등록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인데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제2조 1호부터 봅시다. 제2조 1호로 보면은 이게 두 가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발명이 맞아야 돼요. 발명과 비발명을 구분을 해주죠. 발명이라고 하면 자연 법칙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작, 고도 이 요건이 있죠. 이 요건에 해당해야 발명에 해당하는 거죠. 일단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발명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위배된 발명인데 판례가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배 이 판례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하면은 자연 법칙이 위배돼서 산업상 연관성이 없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고, 기술적 사상은 이 같은 말이 효과를 반복 재현할 수 있니?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 기술적 사상의 반대말은 이제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기능이고, 창작은 반대말이 우리가 발명이 아니고 단순히 발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제가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썼잖아요. 발견은 원칙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문제 3번 설명할 때 선택 발명, 결정형 발명, 수치 환전 발명은 발명이 아니고 발견으로 보아 그동안 진보성을 좀 엄격하게 봤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발견도 그러한 선택 발명이나 용도 발명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발견에만 불과한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고도는 특별한 판례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조 1호 보면은 발명의 성립성까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완성된 발명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발명에 해당해야 되고 발명이 완성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완성 발명 판례 A형에서 봤었죠? 우리가 목수료 달가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했었잖아요.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점인지 그 판례 있죠. 구체적 실시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판례 있죠. 그 판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의료행위, 우리가 이것을 의료 방법 발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를 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쭉 정리해 보면 이거는 판례가 한 5가지 정도를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쉽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인간을 수술하거나 그 다음에 뭐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죠? 인간을 수술하거나 수술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진단하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왜 없다고 그러죠? 왜? 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죠?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특허권이 부여가 되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못 실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을 치료할 수 없겠죠.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이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의료행위가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경우. 우리가 비치료 효과를 미용 효과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동시에 갖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여전히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랑 약간 비슷한 판례인데, 자, 뭐냐,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뭐냐면 주된 효과, 주된 효과가 미용 효과이고, 단지 이제 건강 증진 효과가 부수적 효과인 경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1차 때도 보실 수도 있는데, 그 피부 로션 바를 때 오케스트라 연주 기법에 의해서 로션을 바르면은 미용 효과가 뛰어난다 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피부를 이제 잘 이렇게 바르면은 그 혈류도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건강 증진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판례가 상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번과 4번은 좀 구별해 주세요. 이게 말장난인데,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가 있고, 이게 구별할 수 없으면은 여전히 상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미용 효과가 주된 효과이고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인 경우에는 상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판례인데, 의료 행위라도 청구 범위에 동물로 한정하면은 상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 행위라도 청구 범위에 동물로 한정하면.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심사관한테 상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하면은, 방안이 첫 번째로 이 네 번째 판례를 주장하면 돼요. 내 의학연도 발명은 주된 효과가 미용 효과이고 건강증진 효과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라고 주장해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 행위라도 청구 범위를 동물로 한정하면 됩니다. 됐죠? 상업성 인과성인데, 그래서 제가 문제에서 보시면 이 세 번째 판례 있죠.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 이게 특허원 판례인데 이 부분을 제가 문제를 낸 거고, 이 특허원 단계에서 제가 설문 1번 있죠. 설문 1번은 당사자가 주장한 거거든요. 같이 섞어서 냈습니다. 설문 1번 보시면, 갑은 모유심판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출원 판명은 단순히 가수분해된 효모 단백질을 피부 등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뿐이어서 의료인이 개입할 필요 없이 경험이 전혀 없는 자에 의해서도 소행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쪽 읽어보면은 뭔가 이게 맞는 말인가? 라고 싶기도 한데, 뭐냐면 어떤 형사사건 판례에서 의료행위를 이제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근데 그 의료행위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갑이 이제 그걸 갖고 온 겁니다. 의료행위라는 거는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내 발명은 의료인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행위다. 따라서 이거는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나 판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판례는 그냥 그 수행 주체가 누가 됐든 특허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의료행위임은 여전하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설문 1번은 그냥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설문 1번과 설문 2번 설명한 거고, 답안지 볼게요. 자, 설문 1번 보시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2번 보시면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의미 있거든요. 이거 형사사건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주세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결론만 좀 암기해 주세요.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에서. 3번이 중요한데 3번 특허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의 의미. 위 판례가 2번 판례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특허법 사건에서 그대로 원형할 수 없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의료행위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하여 특허법 관점에서 결정돼야 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가 될 수도 있다. 여전히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 결론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문 2번이 중요하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고 의의 있고 3번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 1번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 의료행위는 일단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하죠.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인간을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미용 효과 등의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쳐주세요.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분리할 수 없으면, 여기까지 위치를 쳐주시면 그러한 방법은 여전히 의료행위 방법 발명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번 검토. 치료 효과가 주된 효과이고 미용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인 경우에 그러한 의료행위 특허성 인정하더라도 인간의 전문성이 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타당하다. 산해결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판례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뭐 2조 1호 발명, 비발명, 완성된 발명, 미완성 발명 판례까지 있죠. 한꺼번에 좀 기억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3번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볼게요. 우리가 특허법 32조는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중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면 특허를 허용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 공공의 질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국가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이익. 답안지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선량한 풍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도덕관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덕관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공중위생을 해야 할 염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특허가 허용되죠. 물질 특허. 이러한 물질 특허가 공중위생을 해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물질 특허는 공중위생 해야 할 염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판례가 하나 있어요. 판례가 뭐냐면 이 공중위생을 해야 할 염려 이 부분에 관해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알비스정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매스컴에도 많이 탄 사건이고, 자 보시면 어떤 의약품이 있어요. 어떤 의약품이 있는데 얘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출원을 했을 때 이 출원 발명은 혹은 특허 발명은 공중위생에 반하는 특허일까요? 가 문제가 된 겁니다. 부작용이 있을 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판례가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따라서 의약품이 어떤 약효가 있을 거잖아요. 약효랑 부작용이랑 모두 고려를 해서 그렇게 부작용을 감수할 만한 어떠한 약효가 있으면 공중위생을 해야 하는 염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 부분 보시면 답안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그 의약품의 약효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서 그 약품이 부작용을 감수할 만한 어떤 약효가 있으면 그거는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문제에서
낸 게 이 알츠하이머 부작용을 냈잖아요. 근데 이게 알비스정이라는 약이 나중에 이게 발암물질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그래서 화두가 된 건데, 네, 그래서 결론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네, 의약품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부작용을 감수할 만한 유용성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가 공중위생을 해야 할 염려로 보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있고 내용이 방금 제가 설명한 거 공공질서, 그 다음에 판단. 판단 부분이 있는데 이게 특허원 판례가 이게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공중위생 해야 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특허원 판례가. 그런데 이거는 비판 견해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도덕적 관념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특허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는 거고, 위반 시치급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2조 무효사가 있는지 이 부분 판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충자료 나눠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신규성이 있고, 통상기술자 있고, 그 다음에 독점적 통상시권자 있고, 결정 발명 판례가 있는데, 결정 발명 판례 뒤에 그 판례 평석이 있어요. 판례 평석도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료용의 산업상 영향성 있고. 네, 그러면 1회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